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일제강점기 바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민족 독립운동 직전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 이제 개항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까지 단원이 되어 있고요. 이 시간에는 민족 독립운동기,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1910년에서 1945년까지의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하실 텐데요. 먼저 제1장 한번 보겠습니다. 국권 피탈 순서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국권 피탈 과정은 순서대로, 그러니까 어떤 국권에서 뭐 재정권, 외교권, 군사권 있죠. 어떤 걸 가져갔는가, 어떤 조약에서 가져갔는가, 그거를 순서대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흐름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개항 이후에 열강의 정치적인 침략 또는 경제적인 침략 과정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열강의 경쟁을 한번 살펴봤었죠. 크게 말이죠. 1895년 4월에 하관조약 또는 마관조약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시모노세키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체결했던 조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관조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이전과 이후를 좀 나눴죠. 이전은 청과 일본 대립기. 청일 대립기. 그래서 이제 청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발을 빼게 된 것은 하관조약입니다. 시모노스키 조약이에요. 다시 이제 하관조약 이후에 이 조약을 파기한 것이 그래 바로 1895년 4월 삼국간섭이었죠. 삼국간섭 이후에 뭐가 나오죠? 을미사변 나오죠. 을미사변 이후에 뭐가 나왔죠? 아관파천 나왔죠. 아관파천 이후에 독립협회 결성이 있고요. 독립협회 결성 다음에 아관에서 돌아온 경운궁으로 황궁한 고종에 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은 하관 조약 이후에 러시아하고 일본 간의 대립이었어요. 러일 대립기였죠. 그 러일 대립기의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죠. 그리고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이 됐고 대한제국 내에서 러일 간의 대립이 뭘로 터졌어요? 바로 1904년 2월 달에 러일 전쟁으로 터졌습니다. 이 과정이었죠. 결국 이제 크게 하관조약 이전은 청일 대립기에서, 그 다음에 이후는 러일 대립기의 결과가 러일 전쟁으로.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내에서 지금 러일 전쟁이 터진 거죠. 러일 전쟁 중에 1904년 2월입니다. 한일 의정서가 나오죠. 대한제국하고 일본하고의 의정서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정리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연대 교재에 국권 피탈에서 1904년 한일 의정서 있죠. 이 과정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한일 의정서에서 뭘 기억하시냐면은 지금까지 러시아하고 체결했던 조약을 전부 파괴라. 대한제국은 다 파괴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시정 개선에 대해서 니네는 뭐 해라. 충고 좀 받아라. 그래서 한일 의정서에서 충고 정치가 정해집니다. 충고 정치죠. 자,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정치 군사적 간섭을 합리화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은 국의 중립이 무너지고 러시아와 체결한 모든 조약이 파괴했습니다. 이 내용이 한일 의정서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면서 조선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간섭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의정서고요. 한일의정서 바로 직후에 1904년 8월 달에 제1차 한일협약이 있죠. 제1차 한일협약을 다른 말로 한일협정서라고 그래요. 한일협정서. 여기서 이제 뭘 가져가냐죠. 자, 국권 피탈 중에서 가장 먼저 가져간 것이 재정권인데 그 재정권을 가져가면서 충고 정치에서 뭘로? 고문 정치로 넘어갑니다. 고문관들이 들어오죠. 고문관들. 네? 고문관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국권 피탈 과정에서 제일 먼저 가져간 것이 뭐라고요? 재정권입니다. 이때 재정 고문으로 누가 들어왔냐면은 메가다 다네타로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봤었던 내용입니다만은
그 메가다 다네타로 의해서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이 있었죠. 그래서 백동화라는 우리나라 화폐를 갑을 병으로 나누어서 갑종에 해당하는 것은 뭐 등가 교환했습니다. 이전 오리, 그리고 을종에 해당하는 것은 일전, 병종에 해당하는 것은 폐기 처분했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1차 한일협약 이후에 1905년 7월 달에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 있습니다. 미국인 테프트와 그 다음에 일본인 카스라 간의 밀약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장 교재로 한번 가겠습니다. 제1차 한일 협약 다음에 보시면은 다음 장에 바로 을사늑약 체결 바로 직전에 한반도 정세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정세가 나와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됩니다.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 있죠. 그렇죠? 그 카스라 테프트 밀약은 미국은 일본에게 한국에 있어서의 우위권을 묵인해 주는 거고요. 반대로 일본은 미국에게 필리핀에서의 우위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에요. 그리고 1905년 8월 달에 제2차 영일 동맹이 체결됐습니다. 이게 정치적 동맹입니다. 영국은 인도에서 바로 밑에 보세요. 인도에서. 그다음에 일본은 한국에서의 우위권을 쌍방간에 묵인해 준 거예요. 이게 제2차 영일 동맹입니다. 참고로 제1차 영일 동맹도 있어요. 이건 1902년인데요. 이거는 군사적 동맹입니다. 즉 러시아 남진을 막게 한 군사적 동맹이고 이거는 정치적 동맹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렇죠? 지금 한참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은 대한제국과 좀 이러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 러일 전쟁은 언제 끝나냐 그렇죠? 일본이 일단 미국과 영국을 끌어들였잖아요. 자국편을 만들어 놓고 러시아를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1905년 9월 달 일본이 승리하면서 포스모스 조약이 체결돼요. 그래서 완전히 러시아마저 밀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정세를 보면은 하관 조약부터 시모노세키 조약부터 러일 간의 대립기입니다. 그 러일 간의 대립기는 여기가 종착역이에요. 종착역이고요. 이 다음은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일본 주도기로 가는 거죠. 저 일본 주도기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일본 주도기로 넘어간 이후에 일본은 1905년 11월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됩니다. 이는 을사늑약이라고 그래요. 을사늑약. 그래서 이 을사늑약에 의해서 제1차 한일협약 다음에 고문정치에서 이제 뭘로 가냐 그러면은 통감정치로 갑니다. 이 조선 통감부가 설치가 돼요. 그래서 통감정치가 행해지고요. 재정권 다음에 뭘 가져가냐 그러면은 바로 외교권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외교권이죠. 그러니까 고문정치, 충고정치, 고문정치, 통감정치 그 조약도 같이 매치점 시켜놓으시고 재정권 그 다음에 외교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 고문정치는 재정고문으로 메가다 다네타라 들어왔고 꼭 재정고문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고문관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교재 맨 위에 한번 보세요. 그 제1차 한일협약의 다음 장 맨 위에 재정고문에 메가다 다네타로 있죠. 외교고문에 누가 들어옵니까? 미국인 스티븐. 이 스티븐 나중에 미국에 가서 통감정치, 일제 통감정치를 찬양하고 다니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누구에게 장인환 또 전명훈 등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그 스티븐이에요. 그 다음에 경찰 고문의 마루야마, 군사 고문의 노즈, 그 다음에 항모 고문의 히데하라 등이 들어옵니다. 원래 근데 이 경찰, 군사, 항모는 교육이죠. 이 고문에 대한 부분은 여기는 없어요. 규정이 없는 내용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이제 고문관들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외교권 박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차 한일협약. 이 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했던 것이 바로 밑에 사진에 있죠. 덕수궁 중명전입니다. 중명전. 이 덕숭 중명전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돼요. 이 중명전의 사진은 을사늑약 외교권 박탈과 해서 잘
자주 출제가 되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눈여겨봐 두시고요. 참고로 나중에 얘기가 됐지만은 한국병합은 덕수궁이 아니고 창덕궁 대조전입니다. 창덕궁 대조전에서 마지막 어전회의를 해요. 그 대조전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창덕궁 안에 가면은 그 대조전에 부속 건물이 하나 있어요. 홍복헌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그 홍복헌에서 마지막 대한제국의 어전회의가 열려요. 그 어전회의에서 한국병합에 승인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물론 강제로 이제 가져간 겁니다만은 한국병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이 덕숭충명전하고는 혼동하지 마시고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외교권 박탈에 대한 저항 운동이 다양하게 전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 운동이 나오는 거죠. 그 반대 운동을 먼저 좀 보고 다음 국권 비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조약 반대 운동에서 먼저 고종 황제의 노력부터 한번 보시죠. 대한매일신보에 친서를 발표합니다. 이건 내가 사인하지 않았다. 무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을사늑약에 사인한 것은 고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종이 아니고요. 을사오적신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밑에 을사오적 암살단을 조직한 사람이 있죠. 나철, 오기요. 그 바로 앞 시간에 했던 대종교의 그 나철이었습니다. 을사오적 그럼 누구예요?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에서 을사오적입니다. 다시 이제 그래서 대한매일신보에 친서를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헐버트를 미국에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종이 헐버트를 미국에 보냈던 법적 근거는요. 조미수호통상조약 1882년입니다. 제1조 어떤 내용이었죠? 상호협조 거중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돕자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미국은 대한제국의 고종의 요청을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넉 달 전에 이미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 가지고 일본은 한국에서 그 다음에 미국은 필리핀에서의 우위권을 쌍방간에 묵인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등을 돌린 거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 평화의가 열렸었어요. 만국은 세계 뭐 이런 얘기죠. 요즘에 이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로 이상설, 이준, 이위종 세 명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외교권이 없는데 왜 이걸 특사를 파견했냐 누구 맘대로. 그래서 거절당했습니다. 입장 거절이죠. 그리고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고종을 퇴시켜요. 고종을 퇴시키고 일제가 순종을 옹립한 이후에 다음 장 가겠습니다. 한일 신협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그 반대 운동에서 네덜란드 헤이그 밀사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1907년 7월 달에 한일 신협약이 체결돼요. 이 한일 신협약은 정미년이에요. 1907년. 그러니까 정미 7조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미 7조약. 그래서 한일 신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차관정치 행해집니다. 동감정치, 차관정치로 하죠. 장관 밑에 차관이 있잖아요. 그 차관이 일본인들이 전부 다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모든 인사행정권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권 다음에 이제 뭐가 냐면은 군사권입니다. 군대산이에요. 그래서 고종의 퇴위와 군대산이 발달이 됐던 것이 우리가 앞 시간에 봤죠. 항일 의병운동에서 제 몇 차 의병인가요? 3차 정리의병이었어요. 그래서 정리의병입니다. 자, 그래서 네덜란드 헤이그 밀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일 신협약이 체결됐고 다시 을사늑약에 대한 반대운동. 자, 두 번째 상소운동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대한매일신보에 친서를 발표하고 헐버트를 미국에 보내고 네덜란드에 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고종 황제의 노력이고요. 그 다음에 조병세, 이상설, 안병찬 있죠. 조약 파기, 무효 상소를 올립니다. 이건 무효합시다. 그런 상소를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현, 황성신문의 시랴 방성대곡을 게재합니다. 오늘에 이르러서야 목로와 통곡한다는 뜻이에요. 시랴, 오늘에 이르러서야 여기죠. 방성대곡입니다. 내용의 밑에 보시면 저 돼지 개만토 못한 소위 정부 대신한 자 을사오적을 얘기를 하겠죠. 자기네 영리만을 생각하고 위협에 눌려서 스스로 머뭇거리고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어서 등등 했습니다. 이게 시랴 방성대곡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그 황성신문에 게재가 됐고요. 나중에 대한매일신보에도 이게 또 게재가 돼요.
201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뭐 문제 오류가 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요. 시리아 방송대국은 황성신문에만 게재가 됐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었는데 황성신문이 아니라 어디에도 대한매일신보에도 게재가 됐었어요. 아시죠? 여기가 제일 먼저 장전에 이 논설이 황성신문에 제일 먼저 게재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영환, 조병세, 이송은 자결로서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저감사단이 있었고요. 아까 장인환, 전명훈에서 샘플안에서 누구를 바로 을사조약의 통감정치를 찬양하고 다녔던 외교 고문으로 들어왔던 누구? 스티븐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주 하얼빈에서 이등박문을 죽였죠. 누구죠? 안중근 의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병운동에서 봤죠? 동양 평화를 저해했다. 뭐 이런 얘기했죠. 그런 이제 민종식, 최익현, 신돌성 몇 차 의병인가요? 2차 의병이죠. 2차 을사의병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의병운동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을사늑약에 대한 다양한 저항운동이 있었습니다. 한편 한일 신협약위에서 차관정치와 군사권을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1909년 7월 달에 기후년입니다. 기후각서가 체결됐어요. 기후년에 기후각서가 체결돼서 일제가 뭘 가져갔냐 그러면 사법권을 가져갑니다. 사법권. 군사권 다음에 가져간 것이 뭐냐 그러면은 사법권이에요. 아셨죠? 그럼 이제 기후각서 다음에 물론 여기에 감옥 사무권도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1910년 6월 달에 뭘 가져가냐면 사법권 다음에 경찰권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10년 8월 29일 한국병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병합에서 뭘 가져가죠? 바로 차관정치 다음에 조선통감부가 조선총독부로 바뀌어요. 총독부에 의한 차관정치 다음에 뭘로? 식민정치로. 그리고 조선총독부에 의한 경찰권 다음에 마지막 뭘 가져가나요? 국권입니다. 주권을 가져 주권. 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일제강점기로 가는 거죠. 일제강점기 1945년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요 과정입니다. 이 외교권을 가져간 것은 덕수궁의 중명전이라고 그랬고요. 한국병합이 이루어진 것은 창덕궁의 대조전에 있는 홍복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순서대로 국권 피탈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1910년 이후에 한국병합 이후에 일제 식민 통치로 넘어가는 거죠. 자, 다음 장에만 가보시겠습니다. 민족의 순환에서 식민 통치 기관부터 한번 봅시다. 조선 통감부가 개칭이 된 조선 총독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제 식민 통치가 약 30여 년간 35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은 이건 이제 경복궁 안에 있었어요. 이건 이제 1985년인가요? 이때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됐고요. 지금은 이제 이 건물은 없어요. 이 총독부의 조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총독은 일본의 현역 대장 또는 대장 출신자, 그러니까 무관입니다. 문관이 아니라 무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총독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행정을 담당하는 정무총감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총독은 한국에서 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입법, 행정, 사법, 군사권까지 해서 다 장악을 하고 있죠. 자, 관제를 보시면은 중앙에는 처음에는 총독부 예하에 1관방 9국. 근데 3.1운동 위에는 5부로 개편입니다. 그러니까 1관방, 총독관방부, 요즘은 비서실 정도 됩니다. 그 5개 부에 9개 국으로 운영됐는데 3.1운동 위에는 5개 부로 개편이 돼요. 참고하시고요. 지방행정제도는 개편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하면은 뭐 부, 군현, 면, 이통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도, 부, 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 장관을 옛날에 도지사 그랬죠. 장관이라 합니다. 3.1운동 위에는 평의회가 설치가 돼요. 도, 면, 학교에 협의회가 설치가 돼서 자문기관으로 삼습니다.
주로 이제 친일파로 구성이 됐겠죠. 그런 이제 부는 일본인이 많이 거주한 지역에 설치합니다. 부는 일종의 특수행정 구역이 되는 거죠. 충청, 황해, 강원도에는 부가 없다고 그래요. 없습니다. 일본인이 많이 살지 않은 곳인 것 같아요. 그 총독부의 자문기로서 중추원, 형식상 자문기고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봤을 때 한국인들이 중추원을 구성해서 식민 통치에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취조국이 있습니다. 취조국은 원래는 법전조사국이라는 기구가 있었어요. 대한제국 때. 그 법전조사국을 폐지하고 그 대안을 만든 것인데요. 모든 조선의 풍습, 법, 관습 이런 것들 조사하는 그런 관청입니다. 기타 사법기관과 치안기관과 치안기구와 경제약탈기구도 있습니다. 거기에 영림청은 지금의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총독부여의 기타 관청들입니다. 이 기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식민 통치가 행해지는 거죠. 1910년에서 1945년까지요. 그 시기를 우리가 세 시기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식민 통치는요. 1기, 2기, 3기 이렇게 이제 구분한단 말이에요. 자, 제1기 1910년에서 1919년입니다. 제1기의 1919년의 기점은 뭡니까? 그러면은 3.1운동입니다. 3.1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식민통치 형태가 바뀌어요.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가장된 형태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 제2기는 1919년 3.1운동부터 193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1931년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일본이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주를 점령합니다. 만주사변이에요. 그럼 이제 1931년 제3기가 되는 거죠. 제3기 1931년에서 37년을 거쳐서 1945년 8월 15일까지입니다. 37년은 뭘 두고 한 얘기냐 그러면은 본격적인 중국의 침략, 일본의 중국 침략이 37년 중일전쟁부터 시작이 됩니다. 37년 중일전쟁을 얘기합니다.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리고 45년은 일제 패망이죠. 일본이 우리한테 항복한 건 아니죠. 아시죠? 연합국한테 항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제 식민 통치. 제1기, 2기, 3기 해가지고 세 시기로 나누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1, 2, 3기 때에 나타난 식민 통치 형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식민지 통치 형태부터 한번 살펴보죠. 제1기 때는 뭐라고 그래요? 무단 통치입니다. 그래서 무단 통치의 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무는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누구라는 거예요? 무관이라는 거죠. 무관. 그러니까 문관이 아니라 무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칼잡이입니다. 칼잡이, 무단 통치. 그리고 헌병, 경찰 통치예요. 자, 헌병은 군인의 경찰 헌병이라고 그래요. 아시죠? 경찰은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치안, 민간인의 치안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헌병 경찰 통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누가? 헌병이 뭐도 치안도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요즘에 교통경찰들이 예를 들어서 과속이라든가 신호위반을 단속을 하는데, 그렇죠? 그 경찰이 군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총칼 차고 다니면서 교통 위반하면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하거나 과속을 한다 그러면 총 들이내고 야 일로 와 면허증 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살벌한 통치 형태입니다. 이게 헌병 경찰 통치예요. 그래서 교재 한번 작업봅시다. 약 2만 명의 헌병 경찰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들어오죠. 그래서 헌병 경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헌병 경찰의 임무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치안 기본적으로 하죠. 위생 업무, 범죄 즉결, 그러니까 즉결 처분하는 겁니다. 이런 재판 없이 바로 즉결 처분해요. 민사소송 조정, 그러니까 요즘에 민법, 민사소송이고요. 검찰 사무라면 요즘에 형사소송, 이걸 담당한다는 거죠. 다 해요, 하여튼. 그 중에서 가장 주된 업무는 뭐다? 경찰의 임무를 대행하고 가장 큰 거죠. 독립운동가의 색출 처단이다. 그래서 이란 독립운동가 색출 처단이 가장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또 방금 범죄 즉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갑오개혁 때 봉건적인 폐습이다 해서 폐지했던 뭐를 태형령, 조선 태형령입니다. 태형을 부활해서 재판 없이 바로 구류에 차거나 세금을 부과합니다.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조선 태형령입니다. 이 태형령은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이제 법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조선인에 한해서 적용한다. 비밀리에 집행한다. 또 요즘에 이제 무전유죄, 유전무죄 얘기하죠. 그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재산이 없는 자들은 또 친다. 또 돈 있으면 내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태형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직결 처분권을 가지고 조선 태형령으로 조선인들을 장악을 하는 거죠. 특히 대표적인 헌병경찰의 업무가 있습니다. 소위 이거 업적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신민해체 사건이 있었죠. 백오인 사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자유를 박탈합니다. 즉 경성일보, 매일신보 이건 이제 친일신문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 폐간시킵니다. 그리고 잡지, 조선공론만 발행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폐간시켰습니다. 언론 출판 자유를 박탈하고요. 그 다음에 제1차 2차에서 뭐 4차까지 조선교육령이 나옵니다만은 1911년 조선교육령 제1차입니다. 또 사립학교 규칙, 다음 장에 보겠습니다. 사당규칙, 그러니까 여기 제1차 조선교육령이라든가 사립학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란 뜻이에요. 법. 그 다음에 사당규칙 등을 통해서 민족교육을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앞장에 헌병경찰의 모습이 있잖아요. 제복을 입고 앞에 그 칼이에요. 칼. 뭐 칼, 검이죠. 검을 들고 다닙니다. 공포 분위기죠. 그 다음에 각종 법령들이 있죠. 집회단속법, 범죄 직결례, 또 경찰범 처벌규칙. 헌병경찰 통치니까 경찰을 위해하거나 경찰에게 어떤 뭐 폭행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처벌한다. 이런 법들이죠. 조선 민사령, 요즘 민법입니다. 조선 형사령, 형법이 되는 거죠. 이러한 법을 제정해가지고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선 태형령 1912년에 일부 내용이 있죠.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해서 적용한다. 또 11조 비밀리에 집행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헌병경찰의 소위 임무에 해당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기 때 무단 통치 모습이에요. 제2기 때 가면은 이런 강압적인 통치 형태에 대한 반발이 물러나는 거죠. 3.1운동으로 나와요. 거적적인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일제는 국내외 시선이 안 좋아. 그래서 가장된 유화정책을 쓰는 겁니다. 3.1운동에 책임을 지고 2대 총독, 하세가와 총독이 물러갑니다. 3대 사이토 마코토가 들어와가지고는 무단 통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눈 가리고 아웅하자 해서 바꾼 것이 뭐예요? 문화 통치입니다. 이 문화 통치할 때 문은 뭐냐 그러면은 조선 총독배 총독을 이제 무관이 아니라 문관으로도 임명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조선 총독배 총독이 총 10명입니다. 1대 테라우치 마사다케에서부터 해서 10대 아베 노부유키까지 해서 10명의 총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10명의 총독 중에서 문관 총독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죄다 누구란 얘기예요? 칼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통치는 가장된 유화 정책이다. 꼭 비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 통치의 성격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일제 가혹한 식민 통치를 은폐하고 한민족의 지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간악하고 교활한 식민 통치 방법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헌병 경찰 통치도 뭘로 바꿨어요? 보통 경찰 통치로 바꿨어요. 보통 경찰 통치입니다. 겉보기에는 완화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식민 통치의 강도는 3배 정도 강화됐습니다. 자, 경찰 병력 3배 늘어갑니다. 또 경비 3배 늘어납니다. 경찰 관서 3배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제 소위 이른바 문화 통치, 가장된 문화 통치에서 한 6, 7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먼저 문관 총독제를 실시한다 했는데 실제로 문관 총독 없었다는 점. 보통 경찰제를 실시한다 하는데 실제는 3배 이상 경찰관 또 비용 또 경찰 관서가 늘었다는 점. 그다음에 태형령을 폐지했죠.
제1기 때 1912년에 조선 태영령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없애요. 그럼 없애면 뭐 하겠다는 거야? 태영을 안 치면은 구속하겠다는 거죠. 구속해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고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문하는 거죠. 그 태영령 폐지 말만 완화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부분적인 허용이 있습니다. 제1기 때 언론 출판 자유 박탈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친일 신문이라든가 친일 잡지만 발행을 허가했잖아요.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사신보, 시대일보, 또 개벽, 또 신생활 등 이런 언론 잡지의 간행을 허가합니다. 아, 이래서 언론 출판자를 인정했구나. 이건 아니고요. 대신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삭제, 언론인 구속 탄압은 그대로 자행이 되는 겁니다. 특히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제정해가지고 처벌하는 거죠. 통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1차 조선교육령이 있었죠. 1911년 앞장에 맨 위에 그러니까 민족교육을 금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해서 교육계를 확대한다. 그래서 교육계 확대는 초급교육입니다. 한국인에 대한 초급교육이고요. 실업교육, 실업 또는 기술교육만 확대돼요. 고등교육은 하진 않습니다. 시키지 않죠. 여기에 이제 그 대학 설립 규정도 2차 조선교육령이 들어가요.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국내에서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됩니다.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통해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바로 대학 설립운동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잘 안 됐습니다만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교육계 확대에서 2차 조선교육령에 의거해 가지고 나온 후속 조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밑에 한번 봅시다.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나와 있는 것이 3면 1개교, 그러니까 3개 면의 1개 학교의 설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성제국대학은 방금 얘기했던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저지시키고 한국인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방의 자문기구를 운영합니다. 이거 앞에서 봤었죠? 도와 부와 면의 협의회를 조직해서 친일 한국인도 구성해서 식민 통치에 동조하는 것처럼 외부에 보이게 하는 것이죠. 가장된 눈 가리고 하는 어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사 편수가 있습니다. 박은식의 한국 통사가 널리 읽혀지자 이 책을 회수하는 한편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을 해서 조선사를 조직적으로 왜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우리는 니네 역사를 이렇게 존중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역사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까 언론 출판도 마찬가지죠. 우리 니네의 언론, 출판, 집회, 자유 다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서 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안으로는 실제는 안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화 통치의 실상이에요. 그렇죠? 보통 경찰 통치였습니다. 이게 몇 년까지 가죠? 1931년까지입니다.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서 일본은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는 거죠. 그럼 대륙 침략하는데 일본이 바로 대륙으로 점프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반도를 딛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백성들, 우리 민족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족 말살 통치.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아예 뭐 하겠다는 거요? 말살, 짓밟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민족 말살 통치예요. 그래서 황국, 신민화 통치, 황국, 천황의 일본의 신하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통치입니다. 우리의 민족성을 아예 기저로부터 짓밟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밑에 한번 봅시다. 내선일체. 내는 일본입니다. 선은 조선이죠.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다. 일선동조는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 뭘 독립운운하느냐 이거예요. 황국신민서사의 암송이 있습니다. 이거는 천황의 신하와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맹세문이에요. 다음 장에 보세요. 아동용과 학생 일반용이 있죠. 그 다음에 제3차, 제4차 조선교육령, 그러니까 1938년과 43년에 조선교육령을 발표해서 민족교육, 또 민족교육은 국어라든가 국사죠. 전면 금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짓밟아버리겠다는 거죠. 기타, 서울의 남산에 신궁을 세워서 궁성요배를 강요하고, 그러니까 신궁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허리를 굽혀서 이제 절하는 겁니다. 38년에 이거는 제3차 조선교육령입니다. 1면 1사에서 한 개 면의 지방에 한 개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사 참배를 하게 하는 거죠. 신사는 일본의 국교죠.
또 창지개명, 창지개명 지명을 일본시로 바꾸는 겁니다. 또 창씨개명도 있습니다. 성씨를 만드는 겁니다. 일본식의 성씨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불응하면은 불령선인으로 규정을 해서 각종 불이익을 줍니다. 불이익이라면은 징용을 먼저 보낸다거나 또 뭐 어떤 그 공적인 사무 업무를 안 봐주게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라든가 무슨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뭐 일을 처리하는데 일을 안 봐준다거나 또 괜히 학생들을 두드려 패는 거죠. 폭행을 해가지고 창씨개명 하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너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좀 찡찡거려라. 창씨개명 하게 뭐 이런 식으로 폭행한다거나 이런 불이익을 주는 거죠. 불령선인은 불온하고 불순한 조선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그리고 병참 기자 정책. 이거는 경제편에서 따로 보겠습니다만은 전쟁 기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에요. 이거는 경제편에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제 식민 통치 형태는 1기, 2기, 3기에서 대륙 침략 정책과 한 단계씩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민지 경제 침탈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1기 때는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1910년에서 18년까지입니다. 토지조사는 말이 토지조사지 식민지화한 기초작업으로서 토지 약탈이죠. 그래서 약 전 국토의 토지의 40% 정도를 약탈해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 토지사업의 목적부터 한번 봅시다. 겉으로는 이제 토지 약탈이 아니죠. 그럼 여기 호응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근대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를 확립한다. 무슨 얘기인가요? 개인 토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미명하에서 토지를 약탈하고 지주층을 해유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자,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1910년 토지조사국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예하의 토지조사국 설치예요. 토지조사국 설치부터 토지조사 사업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바로 밑에 토지조사령을 공표한 시점부터 토지조사 사업의 실시 시기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1912년부터 18년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조사국도 해서 마무리가 됐던 18년까지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한부 신고제, 기한 내 신고해라. 그러니까 일본이 이미 토지조사 사업을 맞춰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조사 사업에서 토지 장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어디 지역에 어디 곳이다. 이 토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토지, 5번 토지가 있는데 1번은 누구 땅, 어디에 있는 몇 필지, 면적 얼마 다 조사를 해놓고 자, 이 땅 주인들 와서 신고해라. 기한부 신고제입니다. 기한 넘어가면은 조선총독부에서 몰수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신고가 안 된 토지, 신고하면 다 개인 땅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신고가 안 된 토지가 얼마란 얘기예요? 반 가까이 됐다는 거죠. 40%. 그럼 반 가까이 되는 거죠. 일부러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항일운동의 일환을 본 거죠. 일제시책에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인 토지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토지는 거의 공유적인 토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공동토지, 문중의 토지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이걸 자기 개인 땅인 양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내 땅도 아닌데. 그래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신고 기간이 짧았고 네 번째는 홍보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반 가까이 되는 토지가 일제로 넘어간 겁니다. 총독부에 넘어간 거죠. 이 조선 총독분이 토지를 1908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전부 이쪽에 불화를 해줍니다. 일본인 지주기업이라든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싼값에 불화해주고 조선의 농민들은 거기에 동척이라든가 일본인 지주의 기한부 소장농으로 전락합니다. 그냥 소장농이 아니고요. 기한부 소장농. 그러니까 기한 내에 1년이면 1년 그 기한만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재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 지주 전호제 체제가 강화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이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1기 때 또 다음 장에 가시면은 산업 및 자원 침탈이 있습니다. 이 산업 자원 침탈은 뭘 얘기하냐면은 경제 침탈에서요. 민족 산업, 일반 민족 산업 억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항 이후에 근대 경제 건설을 위한 운동, 움직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자, 산업, 상업, 금융 이런 자본에서의 근대 경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제의 경제 침략에 의해서 전부 좌절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근대 경제사에서 살펴봤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일제는 민족 경제를 짓밟았느냐 이렇죠.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산업 침탈에서 보시면은 금융 독재 은행입니다. 1910년에 회사령을 공포하죠. 이때 회사령은 허가제입니다. 허가를 맡아라. 그러면 회사 설립해 주겠다. 이미 설립한 회사도 허가 조건에 위배가 되면은 문 닫게 하겠다. 허가 맡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인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허가제가 시작되면서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이게 1920년에 가면은 회사령이 신고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령 폐지의 조치죠. 신고만 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인 기업들이 이때 우후죽순처럼 생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간 산업들 있죠. 철도, 통신, 항공, 도로 다 조선 총독부나 일본의 대기업이 독점한다거나 인삼, 담배, 소금, 화폐는 총독부가 전부 다 독점합니다. 전매 사업이죠. 그래서 민족 산업 침탈이 있죠. 자원 침탈에 보면은 일제는 산림령, 1911년 산림령, 임야 조사 사업 등을 통해서 반 이상의 야산, 산림을 약탈했습니다. 또 1911년 어업령을 공표해서 한국 연근의 어장을 독점합니다. 일본은 동남아까지 진출하면서 한때 세계 2위까지 올라갑니다. 어획고가. 여기에 이제 우리 어민들의 반발도 나옵니다. 뭐 제주도 밀란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죠. 그러면 1915년에 조선 광업령을 공포해서 지하자원을 약탈하고 있다거나, 그치? 그 다음에 회사 설립 있죠. 밑에 한국인 기업들 해가지고 이러한 민족 산업 억압체계 일환에서 저항했었던 경제구운동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부산의 백산상해, 이거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김성수 1919년 경성방직 주식회사 설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평양과 대구의 메리아스 공장이라든가 부산의 고무신 공장 등이 이러한 일련의 일제의 산업 침탈에 저항했던 민족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1기 때의 토지조사 사업과 민족산업 억압책입니다. 이것도 역시 3.1운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그라들고요. 제2기 때 가면은 토지조사 다음에 2기 때 식민지 경제정책 뭐가 나오죠? 산미 증식 계획이 나옵니다. 1920년에서 1900 몇 년까지 하면은 34년입니다. 산미 쌀 증사입니다. 오로지 뭐만 쌀만 뭐 보리라든가 잡곡은 하지 않습니다. 이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다음 장의 산미 증식 계획에서 한번 봅시다. 일제가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식량을 조선에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1910년대부터 일본이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촌 향도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농촌 인구가 도시로 간다는 겁니다. 농민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쌀 생산, 수확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 부족한 식량을 조선에서 충당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했었던 산미 증식 계획으로 인해서 오로지 단작형, 쌀만 하다 보니까 단작형 미국 생산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은 우측의 표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1920년, 33년까지의 생산량과 수탈량인데 그중에 우리가 비교할 표가 하나 있어요. 24년과 26년 좀 봅시다. 24년 1517만 석에서 26년에 1497만 석이에요. 줄었죠. 근데 수탈량은 475에서 544로 늘었습니다. 이거는 목표량대로 수탈해 갔다는 거죠. 28년과 30년 비교하겠습니다. 28년에 1730에서 30년에 1370만 석이에요. 줄었죠. 예전 같으면은 수탈량 늘어야 됩니다. 근데 742만 석에서 540만 석으로 이땐 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경제공황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경제공황을 당했을 때 일본 농촌을 보호하기 위해서 쌀을 계속 수입을 해야 돼요? 아니면 중단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됩니다. 계속 수입하면 쌀값만 더욱더 폭락하겠죠. 일본 농촌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수탈량을 조금 줄여나갑니다.
일본의 경제공황을 일본이 당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31년째 빠져 있습니다만은 31년에 그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은 어디를 침략하는 거예요? 만주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32년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국을 점령을 하죠. 국제연맹에서 철수해라 했더니 33년에 국제연맹에서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 37년에 일본은 본격적인 대륙 침략을 하는 거죠. 중일전쟁. 중국도 먹었잖아요. 그리고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벌였죠. 진주만 기습, 하와이 말이에요. 미국 피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참전하면서 전쟁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이 나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면서 식민 통치도 마무리가 됐던 것이죠. 자, 그 삼미 증식 계획의 결과 좀 보겠습니다. 일제는 증산량보다 수탈량을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증산량은 0.2배, 3배 정도, 수탈량은 무려 7배, 8배 가까이 수탈하고 있어요. 그렇죠? 증산량에 비해서. 그러니까 국내 부족한 식량은 만주에서 작곡을 도입해서 보충을 합니다만은 그게 한계가 있겠죠. 얼마를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족한 식량에 대해서. 그 다음에 농업 구조가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단작형 미곡 농업 생산 구조로 바뀝니다. 오로지 쌀만 생산하는 거죠.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또 식민지 지주 전호제가 강화됐고 농촌 농민은 어때요? 완전히 몰락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토지조사 사업과 삼미증식계획이라는 사업 속에서 농민들의 저항이 나오죠. 그게 뭘로 나와요? 소작쟁이로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경제군동에서 따로 봅시다. 그러면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과 삼미증식계획으로 인한 농촌 경제 파탄에 일제는 뒷짐만 지고 있었느냐? 달래기도 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밑에 일제 회의책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농가 경제갱생 5개년 계획, 농촌진흥운동, 소작조정령, 조선농지령 전부 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일제 회의책입니다. 일종의 이기 때 이거죠. 문화통치와 같은 거예요. 눈 가리고 앙호하겠다. 가장된 유화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제1기 때 아까 민족산업억압책 때 뭐가 있었어요? 회사령이 있었죠. 이때 회사령은 허가제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조건에 어긋난 회사는 다 민족기업은 죽여놨죠. 그 이제 허가제가 뭘로 바뀌었죠? 신고제로 20년에 바꿨습니다. 신고제로 바뀌면서 일본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요. 그것이 2기 때 일제의 이른바 공업화 정책과 맞물려서 활기를 뗐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 다 죽여놓고 일본 기업들 주로 이제 섬유, 방직 뭐 이런 경호업 분야에 있어서 일본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렇죠? 이게 2기 때의 식민지 통치 형태예요. 자, 3기 때 가면은 경제 침탈해서 토지조사 사업은 1918년에 성공적으로 완수가 됐습니다. 이완용 있죠. 을사오적신에 이 이완용의 축사를 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잘 됐어요. 삼미증식계획은 중단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결국 일본의 농촌보호책으로 인해서 중단합니다. 그 중단하고 삼미증식계획의 후속 조치로 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은 남면 북양 정책입니다. 이거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나타나죠. 남쪽에는 면화, 북쪽에는 양떼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장에 바로 밑에 장에 30년대 한번 봅시다. 마지막에 남면 북양. 이거는 일제 공업 원료 증산체계에 나눠서 남쪽에는 면화를 심고 북쪽에 양떼를 키워가지고 일본의 방직 자본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료 공급을 한반도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이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그래요. 시기는 만주사변 이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미 증식계획이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했었던 것이 밑에 나와 있는 뭐죠? 남면 북양 정책이요.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경공업화 정책에서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중화학 공업화 정책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섬유라든가 방직 등이죠. 여기는 금속, 기계, 화학 이런 군수 공장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 중화공업화 정책이 일어나서 나온 것이 바로 남농, 북공
이런 정책도 나옵니다. 남쪽에는 농업, 북쪽에는 공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리하는 거죠. 식민지 경제 정책을. 그렇지? 이렇게 해서 제3기 때 가면은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화 정책, 이른바 전쟁 기지를 만들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단행이 됩니다. 특히 다음 장에 보시면은 1938년, 그러니까 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요. 바로 다음 해입니다. 국가 총동원령을 공포해요. 이 국가 총동원령을 공포해서 각종 인적, 물적 수탈을 자행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밑에 보시면 뭐 산미 증식 계획을 다시 재개한다거나 또 미국 공출제도, 조선 미국 배급 조정령, 그다음에 뭐 임시 조선 농지 관리령, 가축 증식 계획, 식량 관리법, 여기까지 전부 다 물적 수탈, 이른바 군량 약보의 목적입니다. 기타 이제 공출제라든가 또는 뭐 국방헌금이라든가 이문품 등을 헌납받거나 뭐 친일파를 나오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 이른바 전쟁 기지, 군수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민 통치는요, 1, 2, 3기 때 국제 정세하고 1, 2, 3기 때 식민 통치, 경제 침탈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민족은 이러한 수탈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했는가? 그것이 다음 장의 항일운동의 전개 부분입니다. 항일운동은 1910년에서 45년까지 해서 전개되는 각 시기별로 나눠서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리하고요. 이 시간에는 국권 피탈 과정, 그리고 일제 식민 통치 형태 이 부분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